할아버지, 제발,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던 그날의 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여러분, 저는 고3이 되던 해봄 단 하루 만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박지는 올해 18입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할아버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죠. 할아버지는 평생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시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께 단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지은아, 학교 잘 다녀와라. 점심은 챙겨 먹고. 네, 할아버지. 저녁에 봬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구부정한 허리로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어요. 4월의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고 담벼락 너머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사교시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땡땡땡. 교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을 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복도의 모든 소음이 먹먹하게 가라앉았죠. 할아버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응급실에 계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를 쓰신 모습만 눈에 들어왔죠. 수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 후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우리 집 월세가 35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벌어오시는 돈이 겨우 15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구하지? 보호자분,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간호사의 재촉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꺾였고 눈물이 쏟아졌죠.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절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셨어요. 저한테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무관심한 표정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제 절망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닦아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 저편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지통역, 낡은 코르크 게시판에 빼곡히 붙어 있는 공고문들. 그 중에서 유난히 큰 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보였어요. 병원 청소부 급구, 야간 근무 가능자, 시급 1만 2천 원, 즉시 채용, 1만 2천 원, 하루 8시간이면 9만 6천 원, 한 달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주 6일 일하면 대략 230만 원 정도. 8개월, 아니 9개월이면 모을 수 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게시판으로 달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뜯어냈어요. 하단에 적힌 관리과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한 번 더 응급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관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소부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8입니다. 고등학생? 에휴, 학생은 안 돼요. 끊으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고 또 걸었죠. 세 번째 전화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요. 면접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 긴 침묵 끝에 한숨 섞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내일 오전 9시 관리과로 오세요. 그렇게 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복을 말끔히 다려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찬물로 몇 번이고 세수를 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계약금이라도 마련해야 해. 복도를 걸으며 관리과를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 40대,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계셨고 모두들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 지은아. 할 수 있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청소부 면접 보러 왔는데요. 관리과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학생? 어제 전화한 그 애구나. 거기 앉아봐. 손가락으로 구석 의자를 가리켰고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저기 봐. 애가 면접을 보러 왔네? 옆자리 아주머니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요즘 애들 버릇 없어서 일도 못 시킬 텐데. 청소가 뭔지나 알려나. 그러게. 손톱 하나 안 다치고 자란 애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아, 지은아. 이까짓 거. 박지은? 제 이름이 호명됐고 안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 관리과장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력서. 건네받은 종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고3? 수능은? 청소 일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돈이나 벌겠다고?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변명하면 질 것 같았으니까. 청소일이 뭔지는 알아? 토사물 치우고 피 묻은 걸레질하고 화장실 변기 닦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사흘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게 뻔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 관리과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신 모습, 창백하게 굳은 입술, 미세하게 떨리던 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바닥에 대고 빌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수술비가 없어서 제가 벌어야 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제가 제게 말했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관리과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뭔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한 달만 해봐. 그동안 문제 일으키거나 말썽 부리면 바로 잘라. 알았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 청소부가 됐습니다. 당일 오후부터 출근이었어요. 관리과에서 받은 건 낡은 파란색 근무복 한 벌과 고무장갑, 그리고 이름표. 박지은 청소미화원. 이름표를 달고 거울을 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죠. 이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야, 신입. 여기 화장실 청소부터 해. 선배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1층 공용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변기는 온통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바닥엔 누군가 토한 흔적이 말라붙어 있었죠. 고무장갑을 끼고 소를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해. 눈을 질끈 감고 소를 움직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닦고 또 닦았죠. 오후 4시쯤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요, 청소하는 분.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쓰레기 좀 치워줘요. 벌써 몇 번 말해야 해?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는데 그 안에는 혈흔 묻은 거즈와 주사기가 가득했어요. 조심스럽게 집어담는데 또 다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쟤 고등학생 아니야? 교복 입고 있었는데. 헐, 진짜? 요즘 애들 뭐하러 여기서 일해? 공부는? 에휴, 집안이 어지간히 어려운가 보지 뭐. 킥킥대는 웃음소리.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쓰레기를 담고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았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8시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직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내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실이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갑니다. 김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고 뛰어갔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가느다란 목소리.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시면 수술을 거부하실 게 뻔했으니까. 우리 지은이 고생이 많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서 나으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 지은이 약속.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야간 청소가 시작됐어요. 병동 복도는 고요했고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청소 카트를 밀며 걸었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 내 발소리, 형광등의 낮은 웅웅거림.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9개월만 버티면 돼. 하지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 230만 원으로 9개월이면 2,070만 원. 겨우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죠. 그동안 할아버지는 버티실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 끝 VIP 병동이라고 적힌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다르게 금색 글씨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문패. VIP 병동? 다가가 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깜짝 놀라 돌아봤는데 선배 청소부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다가오셨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VIP 병동은 전담 직원들만 청소하는 거라고.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럼 재벌들 입원하는 곳인데. 거기 환자 한 분이 한 달에 간병비로만 1,000만 원씩 쓴다더라. 1,0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부럽지? 근데 꿈도 꾸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문 앞에도 못 가. 아주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금색 문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VIP 환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위험한 생각이었죠. 혹시 쫓겨나면?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니야, 지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기 시작했으니까. VIP 병동 청소를 어떻게든 맡을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VIP 병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일반 병동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그 금색 문패 쪽을 슬쩍 훔쳐봤죠. 누가 드나드는지, 언제 문이 열리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알아야 해. 기회를 잡으려면. 사흘째 되던 날 휴게실에서 선배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그 VIP 병동 청소 담당 김 씨 결국 그만뒀다며? 허리 다쳤다고 하더라. 그 나이에 무리해서 일하니까 그렇지. 그럼 누가 대신 들어가려나? 관리과장이 골치 아프겠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VIP 병동 청소 담당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그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관리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을 때 관리과장이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 뭔 일이야? 저기 VIP 병동 청소 담당이 비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뭐? 관리과장이 펜을 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너 지금 장난해? VIP 병동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거기는 신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배울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에휴, 이 애가 정말. 야, 거기는 재벌들 드나드는 곳이야. 실수 한 번 하면 병원 전체가 난리 나는 거라고. 실수 안 할게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돈이 정말 급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관리과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죠.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무슨 속셈 있는 거 아니야? 혹시 VIP 환자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 아니지? 아, 아니에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확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관리과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일주일만 시켜볼게. 그동안 선배 따라다니면서 배워. 문제 생기면 바로 빼는 거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VIP 병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배 청소부 이 아주머니와 함께 들어갔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기가 병원이 맞나? 일반 병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죠. 입 다물어. 시골쥐 같으니라고.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던지며 앞서갔습니다. 여기는 총 5개 병실이야. 근데 지금은 3개만 사용 중이고 제일 안쪽 301호가 바로 그분 병실이야. 그분이요? 응. 대성그룹 회장님. 이 병원 최대 후원자시기도 하고 대성그룹.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던가? 30년 넘게 이 병원에 수백억을 기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극진히 모시는 거지. 자, 잘 들어. 여기서 일할 때는 규칙이 있어. 이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환자분들한테 절대 말 걸지 마. 둘째, 병실 안에서는 숨소리도 죽여. 셋째, 보호자나 가족들 오면 즉시 비켜. 넷째,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절대 밖에 떠들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특히 301호는 더 조심해야 해. 회장님 며느리가 무섭기로 유명하거든. 괜히 눈에 띄었다간 당장 잘려. 며느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쯤 301호 청소 시간이 됐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넓은 특실 안에는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침대에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죠. 이분이 대성그룹 회장님. 가까이 다가가 바닥을 닦는데 문득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청소를 하다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응? 저 사람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오른쪽 남자. 그 얼굴은 젊은 시절의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사진이 여기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74년 생명의 은인 박종철 형님과 함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승호, 박종철,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이승호, 대성그룹 이승호 회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침대 위 할아버지, 아니 이승호 회장님이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누구시오? 깜짝 놀라 사진을 도로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그 사진. 내 친구 박종철. 회장님의 눈빛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은인이지. 내 목숨을 구해주신 30년 전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찾고 싶었는데 연락이 끊겨서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이분의 목숨을 구하셨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철컥. 병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4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채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청소 보면 청소나 하지. 왜 환자 곁에서 어슬렁거려?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회장님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애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승우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할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수술비가 없다고? 하지만 이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무섭기로 유명하거든. 아까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도 생생했고요. 자칫하면 도움은커녕 쫓겨날 수도 있어.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접근하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며느리한테 들키면 끝이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가 있으면 돼. 그래, 할아버지와 회장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그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긴 했지만 제가 그분의 손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할아버지 짐 속에 혹시 뭔가 있을까?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간직하고 계시던 낡은 지갑. 그 안에 오래된 명함 하나가 있었던 걸 어렴풋이 기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중환자실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침대 옆 수납함에
할아버지의 짐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 떨리는 걸 억누르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갈색 지갑. 안을 열었을 때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함께 누렇게 바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대성건설 대표이사 이승호.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74.8, 15.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 구해준 사람. 평생 연락 주고받기로 약속. 이거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명함이 있다면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301호를 관찰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오는지, 회장님이 언제 혼자 계시는지, 간병인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일주일 동안 패턴을 파악했죠. 며느리는 주로 오후 2시쯤 왔다가 4시에 떠났어요. 간병인은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식당에 갔고요. 12시 30분.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해.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간병인이 밥 먹고 올게요 하며 나간 직후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301호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어요. 지금이야, 지은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청소하는 학생? 네.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내밀며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이분을 기억하세요? 박종철. 제 할아버지세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그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얼른 받쳐드렸고 회장님은 그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종철이, 박종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찾았는데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그날 내가 죽을 뻔했지. 공사장 철골이 무너지는데 종철이가 나를 밀어냈어. 대신 그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허리를 다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병원비 전부 내가 댔지. 퇴원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 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찾을 수 없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가 종철이 손녀라고? 네, 저는 박지은이에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환자실? 무슨 일이야?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인데 저 혼자 벌어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고개 들어. 은인의 손녀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어. 회장님, 수술비는 내가 낸다. 당장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지. 그리고 회장님이 침대 옆 버튼을 누르셨어요. 종철이를 이 병실 옆으로 옮기자. 내가 직접 간호하고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30년 만에 할아버지의 은혜가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철컥.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였어요. 그녀의 뒤로 30대 남자, 아마도 아들인 듯한 사람도 함께 들어왔죠. 갑자기 원무과에 수술비 지원하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내가 뭐야?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닥쳐. 어떻게 감히 환자 보호자한테 돈을 구걸해. 당장 경비 불러.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미선아, 그만해. 이 아이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요즘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환자 보호자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 사기 수법이에요. 아니에요. 제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생명의 은인? 아, 웃기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증거라도 있어? 있어요. 명함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1974년에 며느리가 명함을 낚아챘어요. 이딴 낡은 명함 하나로 증거라고?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녀가 명함을 찢으려는 순간 회장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미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아. 박종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30년 전 공사장 사고 때 나 대신 다친 사람이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지시잖아요. 치매 진단도 받으셨고. 뭐라고? 회장님이 당황하셨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아버님,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 나왔잖아요. 기억도 자꾸 착각하시고. 며느리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명함도 아버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박종철이라는 사람,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겠죠. 생명의 은인? 말도 안 돼. 아니에요. 회장님 침대 옆에 사진도 있잖아요. 협탁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곳엔 사진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어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정리하면서 치워뒀어. 낡은 사진들 너무 많아서. 그녀가 사진을 가방 속에 다시 집어넣었죠. 아무튼 아버님 병실에서 환자한테 접근해서 돈 구걸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당장 원무과에 연락해서 취소시키고 너는 해고야. 안 돼요.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미선아, 내가 분명히. 아버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혈압 오르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회장님을 다시 눕히며 옆에 있던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준호야, 경비 불러. 네, 어머니. 경비 2명이 들어왔어요. 저 청소부 데리고 나가요. 규정 위반으로 즉시 해고 조치할 거니까. 잠깐만요. 회장님께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일 기억하시죠? 1974년 8월 15일 공사장에서. 시끄러워. 당장 데리고 나가. 경비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 했지만 며느리가 그분의 손을 꽉 잡으며 뭔가 속삭였죠. 아버님, 진정제 맞으실래요?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끌려 나왔어요. 복도에 내던져졌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경비가 차갑게 말했어요. 관리가 가서 짐 싸. 오늘로 출근 정지야. 그들이 떠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망쳤어요. 그때였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301호 야간 담당 간호사 김수진이에요. 방금 일 다 봤어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뭔가 이상해요. 네. 지난 몇 달 동안 지켜봤는데 회장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 같아요. 의사 처방도 아닌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변호사랑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유 원장 어쩌고 하면서. 유 원장? 네. 회장님 치매라고 진단서 받아놓고 유 원장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회장님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며느리가 이 병원 이사진이랑도 친해서 함부로 움직였다간 우리 둘 다 잘릴 거예요. 수진 언니가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 있어요. 제가 상황 좀 지켜볼게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 일 제가 원무과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직 수술비 지원 취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니까 며느리라도 함부로 못 건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과로 돌아갔을 때 관리과장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박지은. 너 VIP 환자한테 접근해서 돈 구걸했다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이미 며느리한테 전화 다 받았어. 당장 짐 싸고 나가.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듣기 싫어. 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리과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관리과장이 짜증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네, 관리과입니다. 네, 원무과에서요? 뭐라고요?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수술비 지원. 그대로 진행하라고요? 회장님 직접 지시사항이라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그가 중얼거렸어요. 야, 너. 정말 회장님 아는 사이야? 네, 그렇다니까요. 관리과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일단 보류야. 원무과에서 지시 떨어질 때까지 대기. 수진 언니가 해준 거구나. 관리과를 나와 곧장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승우 회장님을 만났어요. 할아버지 기억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분 며느리가 이상해요.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제 말을 듣고 계신 것처럼. 제가 막을게요. 회장님도 지키고 할아버지 수술도 꼭 받게 할게요. 약속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유 원장을 조작하려 한다. 그럼 회장님이 위험한 거잖아. 그리고 수진 언니가 말했던 이상한 약. 회장님 치매가 아니라면 그 약 때문에 기억이 흐려지는 걸 수도 있어.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치매 유발 약물.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습니다. 일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 이거야. 며느리가 회장님께 그런 약을 먹인다면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들고 유 원장을 조작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죠. 증거를 찾아야 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언니였어요. 지은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내일 회장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대. 우리 병원에서 멀리.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옮긴다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 내일까지 뭔가 해야 해. 내일까지. 어떻게?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회장님을 위해서.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의 싸움을 준비하며 새벽 4시 잠에서 깼어요.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진 언니한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죠. 오전 10시에 이송 차량 온대. 그 전에 뭔가 해야 해. 나 야간 근무 끝나면 7시쯤 병원 나가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10시. 시계를 봤어요. 지금부터 6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6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야 해. 출근 정지 상태였지만 저는 새벽 5시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경비가 체크하니까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드나드는 곳. 들킬 수도 있어. 하지만 해야 해. 담을 타고 넘어갔어요. 교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새벽 근무 간호사 몇 명만 간호사실에 있었고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청소부 복장을 입지 않았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VIP 병동. 거기까지만 가면 돼.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익숙한 금색 문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지금 들어가면 불법 침입이야. 걸리면 끝이야.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던 손도. 해야 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는 회장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간병인은 없네. 아마 아침 교대 시간이라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지금이야. 협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각종 서류와 약통들이 보였어요. 약. 수진 언니가 말한 그 약. 약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졸피뎀 10mg, 수면제 처방전을 확인했는데 이상했어요. 하루 일정. 근데 거의 다 비었네. 통을 흔들어 보니 몇 알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방 날짜를 보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에 이걸 다 먹였다는 거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이 뒤척이는 소리.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희미한 시선이 저를 향했죠. 누구야? 저예요, 회장님. 지은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에 초점이 맺혔어요. 지은이. 종철이 손녀. 네, 맞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제 미안했다. 내가 막지 못해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이가, 내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알아요, 회장님. 약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약, 며느리 분이 드리는 거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일 자기 전에 2알씩 먹으라고. 이 약은 하루 한 알만 먹어야 해요. 2알씩 먹으면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 치매가 가짜란 말이야? 네. 며느리 분이 일부러. 말을 끝맺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다? 다급하게 침대 옆 커튼 뒤로 숨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온 거야? 미선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님. 오늘 다른 병원으로 옮기실 거잖아요. 그 전에 약 드시라고 왔어요. 철컥하고 약통 여는 소리. 자, 어서 드세요. 이거 안 드시면 또 불면증 오세요. 미선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나 오늘부터 그 약 안 먹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왜요? 의사 선생님이 드시래서. 아니야. 그 약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머리가 계속 멍하고. 아버님, 그게 치매 증상이잖아요. 약을 먹어야 나아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서 드세요. 싫어. 회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러세요? 약 좀 먹으라는데.
커튼 틈으로 슬쩍 봤을 때 며느리가 회장님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손에는 약과 물컵을. 입 벌리세요. 나 줘. 회장님이 몸부림치셨습니다.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커튼을 확 젖히고 나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너는 어떻게 회장님한테서 떨어지세요. 며느리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 불법 침입이야 이거. 당장 경비 불러.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제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회장님 침대 협탁을 가리켰습니다. 이 약들 전부 과다 처방이에요. 회장님을 일부러 치매처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약은 하루 일정인데 일주일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회장님께 하루 2알씩 먹인 거죠? 그건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님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미선아, 정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이해가 거짓말을.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수진 언니였어요. 그리고 그녀 뒤에는 이 병원 원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원장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선 씨,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수진 간호사가 심각한 제보를 했습니다. 수진 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3개월간 회장님께 처방된 약물 기록입니다. 담당 의사 서명이 없는 약들이 여러 개 있어요.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전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걸 동시에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 인지장애와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진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수진 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 며느리분이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오셨을 때의 CCTV입니다. 회장님께 서류에 서명을 받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원장이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회장님께 펜을 쥐어드리고 뭔가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은 멍한 표정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서명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가 서명한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서류였지?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건 단순한 병원 동의서였어요. 거짓말 마세요. 수진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함께 오신 변호사 이름 확인했어요. 유언 전문 변호사더라고요. 원장이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최근에 유언장 작성하신 기억 있으세요? 없어.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아버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님 치매 심해지시면 어떡해요. 미리 정리해둬야죠. 정리? 회장님이 비웃음을 지으셨어요.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거겠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비록 몸은 약하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 키워오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내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버님,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더니 병실을 나갔어요. 쿵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아니에요, 회장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했어.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종철이는, 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예요. 하지만 수술비가 회장님이 원장을 불렀습니다. 박종철 씨 수술비 전액, 그리고 입원비, 치료비 전부 내가 된다. 지금 당장 처리해. 네, 회장님.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종철 씨를 이 병실 옆으로 옮겨줘. VIP 병실에. 회장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구나. 회장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가 302호 병실로 옮겨졌어요. 301호 바로 옆 병실. 회장님과 할아버지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지만 회장님은 할아버지 침대 옆에 휠체어를 끌고 오셔서 한참을 앉아 계셨어요. 종철아. 나야 승호야. 회장님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30년. 미안했어. 연락 못해서.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지은아. 정말 잘했어. 언니,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날 저녁 관리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출근 정지 풀렸어. 내일부터 다시 나와.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아니에요, 과장님. 이해해요. 회장님이 너한테 특별 보너스 준다더라. 잘 됐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해. 아직 방심하면 안 돼. 그렇게 다짐하며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302호 병실에서 할아버지를 확인하고 301호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 지은아. 왔구나. 회장님은 훨씬 밝아 보이셨어요. 그 이상한 약을 끊으신 후로 눈빛도 또렷해지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셨죠. 오늘 내 할아버지 수술 날짜 확정됐어. 모레 오전 9시. 정말요? 응.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신대. 걱정 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나저나 미선이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밥을 먹는데 선배 청소부 이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지은아,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원무과 앞에서 회장님 며느리 보니까 변호사랑 얘기하더라. 표정이 심상치 않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던데 법적 조치 어쩌고. 법적 조치? 응. 너 혹시 며느리한테 폭행이라도 했어? 아니요. 손목 잡은 것뿐인데. 그것도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 애야. 밥맛이 싹 사라졌어요. 오후 2시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과에서 호출이 왔어요. 박지은 씨, 관리과로 좀 와보세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갔습니다. 관리과 문을 열었을 때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네. 박지은 씨 맞으시죠? 한 경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미선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불법 침입 혐의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폭행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손목을 잡아서 멍이 들었다고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손목에 붉게 멍든 사진. 설마 일부러? 그리고 허가 없이 VIP 병실에 침입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저는 회장님을 도우려고.
해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복도를 걸으며 경찰차로 향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환자들, 간호사들, 청소부 동료들 모두가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죠. 저 애가 회장님 며느리를 폭행했대. VIP 병실에 무단 침입했다며? 에휴, 겉으로만 착한 척. 속삭임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언니, 며느리가 저를 고소했대요. 뭐? 그럴 리가. 수진 언니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회장님을 구한. 비켜주세요.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경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조사실은 춥고 답답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경찰의 질문을 받았죠. 언제 병실에 들어갔죠? 새벽 5시쯤이요. 허가받고 들어간 건가요? 아니요. 왜 허가 없이 들어갔습니까?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증거를 찾으려고. 증거요? 경찰이 코웃음을 쳤어요. 약물 과다 투여 증거 말인가요? 그건 이미선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네. 회장님 치매 진단은 정식 절차를 거쳐 나온 겁니다. 약물도 모두 정상 처방이었고요. 아니에요. 분명 과다 투여. 증거 있나요? 말문이 막혔어요. 사진을 찍어뒀지만 그게 법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폭행건 이미선 씨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거 맞죠? 잡긴 했지만 세게 잡은 게 아니라 진단서에는 타박상 2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넘겼어요. 2주? 그렇게 세게 잡지도 않았는데. 조사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시죠? 경찰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병실에서 나온 귀중품 목록입니다. 고가의 시계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제가 훔쳤다는 거예요? 새벽에 당신이 병실에 들어간 후 시계가 사라졌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요. 저는 시계 같은 거 안 가져갔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죠? 그건 며느리가 일부러 없앤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오후 6시쯤 조사가 끝났어요. 일단 오늘은 귀가 좋지 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고 추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멍한 상태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을 때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수진 언니, 관리과장, 그리고 할아버지 담당 의사. 의사 선생님이 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죠? 환자분 수술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모레 수술이잖아요. 그게 취소됐습니다. 네. 회장님 측에서 수술비 지원을 철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술비 지원 취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301호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예요. 회장님 뵈러 왔는데요. 이미선 씨 지시로 박지은 씨는 출입 불가입니다.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직접.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시 경찰 부를 겁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302호. 할아버지 병실은? 급하게 옆 병실로 갔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출입 금지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인데요. 보호자 면회도 당분간 금지됐어요. 이미선 씨가 병원 측에 요청했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수진 언니가 나타났어요. 지은아. 고개를 들었을 때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무슨, 나 해고됐어. 네. 며느리가 병원 이사회에 압력을 넣었대.
나랑 내가 공모해서 회장님을 속였다고, 허위 증거를 꾸몄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도 어쩔 수 없대. 이미선 씨 쪽에서 병원 기부금 철회한다고 협박했거든. 언니, 그리고 지은아, 더 나쁜 소식이 있어. 언니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회장님, 어제 다시 치매 진단 받으셨대. 새로운 의사한테. 그럴 리가요. 회장님 멀쩡하셨는데 며느리가 또 다른 약을 먹인 것 같아.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셨대. 서류를 보니 중증 치매 진단서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환자의 모든 법적 권한을 보호자 이미선에게 위임함.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제 며느리가 회장님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재산도 치료도 전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 관리과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박지은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형사 고소당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근무복을 벗어 내밀었어요. 이름표를 떼어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한 달 전에 달았던 이름표. 할아버지를 구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일. 모든 게 무너졌어요. 병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302호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그 안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 망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술비도 다시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밤 10시였어요.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끝이야. 형사고소, 해고, 수술비 취소, 면회 금지. 며느리는 완벽하게 저를 무너뜨렸어요. 싸워봤자 소용없어. 저쪽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7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 일한 급여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해고됐으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천만 원. 어떻게 구하지? 대출? 고등학생인 저는 대출도 못 받아요. 친척? 연락할 친척도 없어요. 친구들? 다들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 그때 책상 서랍에서 뭔가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지갑. 경찰서 다녀온 후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며 가져온 거였죠. 지갑을 열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낡은 지폐들.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 펼쳐봤을 때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못난 게 미안하구나. 너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좋은 환경도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너도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 우리 지은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포기 안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를 악물었어요. 회장님을 구하고 할아버지 수술비도 마련하고 며느리의 음모도 밝혀야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절망 속에서 다음을 준비해야 했어요. 마지막 싸움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분명히 있어. 할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내게 남은 게 뭐지? 하나씩 정리해 봤어요. 증거 사진들, 약물 과다 투여의 증거, 수진 언니의 증언, 하지만 언니도 해고당했죠. 회장님의 기억하지만 지금은 약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어요. CCTV. 병원 CCTV. 며느리가 회장님께 약을 강제로 먹이던 그 장면, 분명 CCTV에 찍혔을 거예요. 그 영상만 있으면 며느리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어. 새벽 4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걸리면 끝이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죠. CCTV 관제실, 지하 1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어요. 지하 1층 복도 끝, 관제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청소도구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선배 아주머니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관제실 열쇠는 청소도구함에 비상용으로 하나 더 있어. 서랍을 뒤졌어요.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걸 억누르며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요. 병원 곳곳의 실시간 영상들, 녹화 자료. 어디 있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며 메뉴를 찾았어요.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어제 날짜 301호 병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약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이거야.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중 30%, 50%, 제발, 제발 빨리. 바로 그때였어요. 철컥.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경비가 서 있었어요. 너, 해고된 청소부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복사 중 80%, 90%. 잠깐만요. 조금만요. 경비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하 1층 관제실, 무단 침입자 발견. 복사 완료. USB를 뽑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경비가 달려들었고 저는 반대편 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란 말이야.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고 복도를 꺾고 또 달렸죠. 3층. 회장님께 이걸 전달해야 해. 301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여전히 경비가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서 막다른 길이었어요. 앞에는 병실 경비, 뒤에는 쫓아오는 경비들. 어떡하지? 그때 302호 병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아, 여기. 수진 언니였어요. 언니, 빨리 들어와. 언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자 언니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경비들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어. 언니는 왜 여기? 나도 포기 못하겠더라. 야간에 몰래 들어와서 할아버지 간호하고 있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복도에서 경비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빨리.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데 침대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지은아. 가느다란 목소리. 왜 우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정말. 수술은 언제? 이제 곧이요, 할아버지.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할아버지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수진 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경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언니, 돌아봤습니다. 원장님께 이걸 직접 전달해야 해요. 원장님만 보시면 진실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원장실까지 어떻게 가? 병원 전체가 너를 찾고 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경비들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에 언니가 원장실로 가서 이 USB 전해주세요. 뭐? 그럼 너는? 저는 괜찮아요. USB를 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언니가 USB를 꼭 쥐었어요. 알았어. 조심해, 지은아. 네, 언니도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경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잡아.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들이 쫓아왔죠. 조금만 더 끌면 돼. 계단을 내려가고 복도를 돌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수진 언니, 부탁해요. 1층 복도 막다른 곳에 몰렸어요. 경비 5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 순순히 따라와. 경찰 이미 불렀어.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어요. 언니, 성공했을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수진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경비들 모두 물러서시오. 하지만 원장님, 저 애가. 물러서라니까. 원장의 목소리에 경비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박지은 씨, 이게 정말입니까?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회장님께 약을 강제로 먹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며느리와 변호사가 회장님께 서류에 강제로 서명시키는 장면. 이게 전부 사실이었단 말이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느리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어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소. 그리고 원장이 경비를 돌아봤어요. 이미선 씨를 찾아서 제지하시오. 도망가지 못하게. 네, 원장님. 30분 후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며느리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며느리가 발악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문서 위조, 재산 편취 미수,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아버님을 위해. 이미선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2년이. 내가 다 망쳤어.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아줌마가 스스로 망친 거예요. 며느리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후련함과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곧바로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회장님, 다 들었다. 내가 나를 구해줬다고.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구나. 내가 며느리 말만 믿고.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종처리 수술, 내일 당장 진행하자. 최고의 의료진으로. 그리고 내 학비, 생활비, 전부 내가 책임지마. 은인의 손녀가 고생하는 꼴 볼 수 없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박지은 씨 진술 잘 들었습니다. 이미선 씨는 구속수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폭행, 협박, 불법 침입 혐의는 전부 취하됐습니다. 오히려 이미선 씨가 허위 고소로 추가 입건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경찰이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 병실에서 없어진 시계, 이미선 씨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신이 훔친 게 아니었네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안 가져갔으니까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큰 범죄를 막았어요. 경찰이 악수를 청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이 할아버지 수술 날이었어요. 밤늦게까지 302호 병실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어요. 할아버지, 내일이에요. 내일 수술하시면 다 나으실 거예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잃을까봐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아버지의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맞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길이 열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종철이, 내 친구를 보러 왔지. 회장님이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오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구나. 회장님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종철아, 내일 수술 잘 받아. 그리고 꼭 깨어나. 우리 할 얘기가 30년치나 쌓여 있잖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분의 우정,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셔서. 밤은 깊어갔고 내일의 희망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수술실로 옮기기 위해 침대를 움직였고 저는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곧 만나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지은이, 걱정 마라. 수술실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수술 중 불이 켜졌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정각. 6시간. 6시간 걸린다고 했지.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지은아, 혼자 있니? 회장님, 내가 같이 기다려주마.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아, 내 할아버지 말이야.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1974년 내가 28이었어. 대성건설 막 시작할 때였지. 돈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직접 공사판에 나가 일했어. 그날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공사를 멈출 수 없어서 일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철골이 무너지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종철이가, 내 할아버지가 나를 밀쳤어. 덕분에 나는 살았지만 종철이는 철골에 깔려서 허리를 크게 다쳤지. 병원비 다 내고 보상금도 드렸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종철이는 그 후로도 계속 허리 통증에 시달렸을 거야. 알아요. 할아버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허리 아프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종철이를.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 종철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점심시간쯤 수진 언니가 왔어요. 지은아, 밥은 먹었어? 아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할아버지 깨어나셨을 때 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언니가 김밥을 내밀었어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지은아, 있잖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나한테 복직 제의 들어왔어. 원장님이 직접 사과하시더라. 정말요? 잘됐다, 언니. 너도 마찬가지야. 청소부 자리 다시 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생각해. 회장님이 학비 지원해 주신다며? 그럼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오후 2시.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째. 초조함이 계속 커졌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셨으면.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앉아. 내가 불안해하면 종철이도 불안해. 죄송해요. 앉았지만 다리는 계속 떨렸어요. 오후 3시 17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는데 회장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완전히 깨어나시려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 뇌출혈 수술이라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잘 회복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 살아나셨어. 할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지만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할아버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회장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은아. 종철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돕자. 네, 회장님.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그날 아침 간호사한테서 연락을 받고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아? 네, 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은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울지 마.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종철아.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보시고는 눈이 커졌어요. 승호야? 이승호? 그래, 나야. 30년 만이지.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놈, 늙었구만. 너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야. 두 분 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휠체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됐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죠. 그리고 저는 청소부 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학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청소는 아니고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심부름을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지은아, 오늘도 왔구나?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왔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회장님 병실을 찾아갔어요. 이제 회장님은 거의 퇴원 준비 중이셨습니다. 지은아, 앉아봐. 너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성적은 괜찮은데. 의대는 어때? 의대요? 응. 내가 이 병원에서 봉사하는 거 보니까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의사 잘 어울릴 것 같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의사,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천천히 생각해봐. 뭐가 됐든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의사, 나쁘지 않네.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할아버지와의 산책.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 어때요? 좋지. 이렇게 내 손 잡고 걸으니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내가 너무 힘들었잖니.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요. 할아버지의 쪽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이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지은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곁을 지켜줄게. 내가 의사 되는 거 옆에서 다 볼 거야.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손가락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도 손가락을 걸어주셨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회장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박탈. 회장님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재산의 대부분을 병원과 사회에 기부하시고 일부는 할아버지와 저를 위해 남겨주셨죠.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회장님은 웃으셨어요. 아니야. 종철이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은아, 너도 나를 구해줬잖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고3 졸업식 날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회장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은아, 졸업 축하해. 수진 언니도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언니, 고마워요.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 회장님, 수진 언니, 그리고 저. 카메라 셔터가 찰칵 눌렸을 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달 후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할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회장님도 축하 전화를 주셨어요. 축하한다, 지은아. 이제 정말 의사 되는구나. 네, 회장님.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래, 믿는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입학식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대생. 미래의 의사. 할 수 있어, 지은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증명했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고.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스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은 아름다웠죠. 그때 병원 게시판에서 청소부 공고를 봤을 때 설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상상이나 했을까? 웃음이 나왔어요. 가끔 그 병원을 지나칠 때면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그곳, 절망했던 그곳, 하지만 희망을 찾았던 그곳, 복도를 걸었던 기억, 화장실을 청소했던 기억, VIP 병동의 금색 문패,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저를, 포기하지 않는 저를. 지은아, 왜 멈춰섰어?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추억에 잠긴 거예요. 그래, 좋은 추억이니?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럼 됐다. 이제 앞으로 가자.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네,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다시 일어설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걸어갈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